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미국 시장에 이어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산타 랠리가 온 분위기입니다. 어제 대주주 주식 양도세 관련 이슈가 하루 종일 코스닥 시장을 밀어 올렸죠. 그런데 개인들보다는 외국인이 2,500억이나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미국의 FOMC가 비둘기파적으로 변한 것을 확인하면서 일종의 보여준 안도랠리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시장이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는 거고요. 한 가지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바로 미국의 시총 상위 7개사의 포워드 PER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제일 위에가 테슬라, 그 밑에가 아마존입니다. 약간 높죠. 근데 중간에 빨간 글씨,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엔비디아 PER이 28배고요. 제일 밑에 녹색 구글은 PER이 23배에 불과합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인데 20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 2차 전지주, 로봇주, PER, 밸류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두 자리가 아니라 세 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회사들이 이랬었죠? 과거에 바이오 회사들이 이랬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경이 넘고 세계를 이끌고 가는 아주 대표적인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이런데 우리나라 시가총액들, 우리나라 밸류들 너무 높은 거 아닐까요? 이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투기보다는 투자를 좀 지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오늘 아침의 생각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은 안도랠리 그리고 산타랠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저희 증시팔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외신 들어갑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3대 지수 모두 다 빨갛게 물들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보합 수준, 그리고 나스닥은 0.61%, 그리고 S&P 500 지수는 0.45%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강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3대 지수는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FOMC 효과가 계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시장은 좀 과도하다라는 경계감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둘기파인 오스틴 굴수비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응이 혼란스럽다라면서 인플레이션 억제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해서 금융시장이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3.97%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유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72달러 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1달러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홍해와 관련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워치 기사고요. Attacks in the Red Sea add to global shipping woes라는 기사입니다. 예멘 반군 후티가 성명을 통해서 이스라엘군과 관련한 선박 2척을 대상으로 군사 작전을 수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후티 반군이 11월 14일 이스라엘 선박을 공격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 한 달여간 홍해를 지나갔던 선박 최소 10여 척을 공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과 무관한 선박까지 미사일과 드론으로 좀 공격을 하게 되면서 위협 수위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진 자료를 하나 참고해서 볼 건데요. 일단 홍해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가운데 수에즈 운하가 있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 경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홍해가 막히게 돼서 우회해서 오게 된다면 우회 항로 같은 경우에는 추가 거리가 9,000km에 달합니다. 기간으로 따지자면 최소 7일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곳은 2023년 상반기 전 세계 원유 수요의 약 9% 정도를 운반해왔는데요. 실제로 간밤에는 글로벌 해운사들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석유사인 BP 또한 홍해 운항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유가에도 앞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불똥이 이제 국제 교역으로까지 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가의 향방과 앞으로의 기사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사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번에는 South China Morning Post 기사고요. China's farms look to Malaysia for assembly of high-end chips, sources say라는 기사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한 기사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대비해서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 과정을 말레이시아 기업에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현재도 중국을 향해서 제재를 하고는 있지만 전공정 차원에서 지금 제재를 조금 더 초점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이 후공정단에도 제재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서 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 반도체 칩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패키징이라고 하면 반도체 칩을 자르고 위에다가 전기 배선을 연결해서 장착할 수 있는 형태로 조립하는 작업을 의미를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전 세계에서 반도체 패키징 그리고 조립, 테스트 시장의 약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서 주요 허브인 말레이시아가 대체 국가로 선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반도체 패키징 기업의 GPU 조립을 문의하는 중국 고객사가 크게 늘어났다라고 하고요. 중국의 이런 시도가 말레이시아에게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자칫 미국의 분노를 또 자아낼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이런 선제적인 조치가 또 양국 간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게 되는 것은 아닐지 유의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디언스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Democracy Super Bowl, 40 elections that will shape global politics in 2024라는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내년의 대선과 관련된 기사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은 선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4년에 40개가 넘는 국가에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인데요. 내년 1월에 대만 선거를 시작으로 해서 11월 미국 대선에 이르기까지 총 40번의 선거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상황을 전례 없는 투표 축제라고 표현을 하면서 미국의 최대 스포츠 이벤트인 슈퍼볼에 빗대서 데모크래시 슈퍼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자세히 더 들여다본다면 위태로운 시장 그리고 위태로운 국가들도 보입니다. 먼저 이란에서는 2020년 이후에 4년 만에 내년 3월 1일에 총선이 치러질 예정인데요. 여성의 히잡 착용을 강제하는 등 이 강경 보수들의 성향의 성직자들을 몰아낸다면 민주주의에 한층 가까워질 수 있겠지만 이미 현실상 조금 불가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 후보자 중에 25% 이상이 자격을 상실했고요. 많은 유권자들이 아마도 보이콧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이 선거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만 정부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중국의 압박 국면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쟁이 민주주의의 절차를 발목 잡는 경우도 있는데요.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년 봄에 5년짜리 임기가 끝날 예정입니다. 계엄령에 따라서 선거 절차는 중단이 되지만 내부 긴장과 대중의 불만을 해소하는 안전판으로서 선거는 가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벤트로 기다리고 있는 건 바로 11월 미국 대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국제 질서가 뒤집히고 또 이 시대의 균형추는 권위주의 그리고 독재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라는 시각 또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에 많은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민주주의의 해로 기억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특히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 관련 기사들도 꾸준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섹터별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초록빛이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 첫 번째 특징주로는 사우스웨스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0.17% 약보합 수준에서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착한 항공사로 SNS상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과체중인 승객에게 추가 좌석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 전통을 3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데요. 좌석 팔걸이를 기준으로 옆 좌석을 침범하는 과체중 승객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추가 좌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
항공사는 30년 넘게 이 같은 방침을 유지해 오다가 최근 틱톡 등 이렇게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과체중 승객 사이에서 선례로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슈퍼팻이라고 표현한 승객 제린 체니 같은 경우에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를 칭찬하면서 더 많은 항공사가 이를 따르기 바란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체니는 좌석 사이의 좁은 통로를 통과해야 하는 점, 그리고 좌석의 안전벨트가 충분히 길지 않다는 점 등등 해서 자신이 비행 중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틱톡에서 사우스웨스트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해당 영상은 SNS상에서 화제가 되면서 140만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특징과 함께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함께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부터 보시면 애플은 0.85%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52% 상승했습니다. 구글은 2% 넘게 상승하면서 가장 큰 폭의 상승률 보였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2.7%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테슬라는 0.56% 약보합 수준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엔비디아도 2%대의 상승률,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도 2.9%, 3%에 가까운 상승률 보이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특히 메타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빵주에 이어서 최근 시장을 이끄는 종목으로 매그니피센트 7 종목 기억하실 텐데요. 워낙 존재감이 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영화 황야의 7인이 원제인 매그니피센트 7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올해 세계 증시를 다 먹여 살렸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들 주가는 올해에만 75% 정도 상승을 했고요. S&P 500에 속한 나머지 493개의 기업들은 12% 상승에 그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불확실성과 또 AI 열풍에 힘입으면서 투자자들이 몰린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오픈 AI에 투자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55% 상승하면서 11월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내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AI용 반도체로 주목받았던 엔비디아 같은 주가는 3배 이상 뛰면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다만 내년까지 이 흐름이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미지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술주의 강세가 내년까지 이어지기는 다소 힘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빅테크 관련 규제가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다라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EU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규제법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즉 매그니피센트 7이 AI에 힘입으면서 상승을 했는데 AI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는 이 상승폭이 다소 제한될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운송처럼 올해 좀 부진했던 분야의 기업들이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연말을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매그니피센트 관련주들을 투자하신다면 오늘의 소식까지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 8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펜오션과 해운업 시너지, 공정성 논란 딛고 초대형 선사로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6조 4천억 원을 베팅한 하림, HMM의 새 주인이 된다라는데 동원그룹을 제쳤고 단숨에 세계 순위 13위권으로 도약한다라는 소식이고요. 지금 HMM의 주가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38,700원 선까지 터치했습니다.
산업은행은 18일 HMM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림그룹을 선정했습니다. 이로써 하림그룹은 펜오션을 바탕으로 세계 8위 수준의 컨테이너 선사인 HMM까지 거느리면서 초대형 선사로 거듭나게 됐는데요. 재계 순위도 27위권에서 10위권 초반으로 껑충 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림그룹은 가격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하림은 지난달 23일 있었던 본 입찰에서 매각 최저 가격인 예정 가격 약 6조 3,500억 원보다 더 높은 6조 4천억 원가량을 써냈는데 하림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JKL 파트너스와 함께 유가증권 매각과 연구체 발행 그리고 선박금융 활용 등을 통해 인수대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선 산업은행은 본 입찰 마감 후에 하림을 우협 대상자로 결정했는데 다만 하림의 요구 상황인 첫 번째, 연구체 전환 3년 유예, 두 번째, 매각 측 사회이사 지명수 축소, 세 번째, JKL 파트너스 주주 간 협약서 체결 제외 요구 등이 논란이 되면서 선정이 늦어졌고요. 산업은행은 이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거래를 마무리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업계에서는 하림이 HMM의 우협 대상자로 뽑혔어도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해야 하는 데다가 노동조합과 지역 여론의 반대도 거세기 때문인데 매각 측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안을 어떻게 할지도 공식적으로 아직은 밝히지 않았고요. 산업과 해양진흥공사 측이 더 이상 우협 선정을 미루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구체 전환 유예 같은 핵심 조건을 더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라서 해당 부분 역시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어제 HMM의 주가를 이끌었던 이슈는 하나 더 있습니다. 이팔 전쟁발 수에즈 운하 물류난 속에 해운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요. HMM은 14%, 흥하해운 역시 9.5% 상승했습니다. 해운 기업의 우회로 선택에 운임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운주가 일제히 상승했는데 오늘 역시도 주가 향방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입찰 25일 만에 대상자로 선정을 했고요. 매각이 늦어지자 대통령실도 나섰습니다. 하림은 대규모 자금 조달 등이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세부 계약 조건을 놓고 자본이 있기 때문에 우려감 역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북한 정상각도 발사된 미국 본토 타격, 내년 핵탄도 실험 나설 듯 두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17일 심야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한 이후에 10시간 만인 18일 오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이틀 연속 도발했는데요. 이는 한미가 지난주 NCG 회의를 열고 내년 8월 연합훈련에서 핵 작전 연습을 하기로 결정에 대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한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핵 공격할 수 있다라는 공포감을 조장해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핵 우산 공약을 약화시키고 한미 동맹의 균열을 내려는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고요. 합참은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위협적인 도발을 지속적으로 감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발행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어제 일제히 방산주 역시 상승했습니다. 비오테크놀로지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에이스테크는 14%, LRG 넥스원도 6.15% 강하게 마감 지었습니다. 삼성 ENC도 2.6%, 포메탈도 1.4%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전쟁 테마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SRBM 발사 후에 약 10시간 만에 두 번째 도발입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마저 확보하게 된다라면 고체 연료 ICBM 전력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 빅 이벤트를 앞두고 대외 압박과 함께 내부 결속을 다지는 행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LG 디스플레이 1조 4천억 원 유상증자 중소형 OLED 투자 재원 마련 세 번째 소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1조 3,6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인데 OLED 즉 유기 발광 다이오드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 재원 확보에 나섰다라는 소식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중소형 OLED 시설 투자에 확보 재원의 약 30%를 투입할 예정이고요. 수주형 사업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애플의 신제품 출시 일정에 맞춰서 노트북과 태블릿 PC용 OLED를 생산하기 위한 IT용 생산 라인 고도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지난해에도 2조 원이 넘는 영업 적자를 내면서 재무 건전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앞서 LG 디스플레이는 올해 3월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LG전자로부터 1조 원을 차입하기도 했는데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IT, 모바일 차량용 등 OLED 사업 전 영역의 양산 공급에 필요한 경쟁력과 사업 기반을 강화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할 방침이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정리합니다. 증자 비율 40%고요. 1억 4천억 주 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예정가는 9,550원, 내년 2월로 확정됐고 시설 투자의 확보 자금을 30%나 투입한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 존재감 키우는 행동주의 ESG 펀드 돈 몰린다. 내년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내 행동주의 펀드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환경사회 지배구조 즉 ESG 그리고 사회책임투자 SRI 펀드로 최근 한 달 새 1,500억 원이 넘는 뭉칫돈이 유입됐습니다. 업계에는 올해 국내 ESG 펀드는 차익 실현 목적의 판매가 늘면서 다소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탄소 저감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자, 바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표정호 회장 거취 표명 앞두고 포스코홀딩스 자사주 3억 매입. 700주 장내 매입하면서 보유 주식은 총 4,038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사회를 열고요. 3연임에 대한 도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그룹주에 대한 관심 역시도 뜨거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포스코그룹주 오늘의 주가 향방 역시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포인트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조현식 공개 매수 실패에도 지배구조 문제 제기, 장기전 예고. 네,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어제도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죠. 조현식, 한국의 컴퍼니, 옛 한국타이어그룹 고문이 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문제 제기 방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조 고문이 이번 경영권 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어제 관련주도 일제히 상승했고요. 이에 대해서 형제의 난이 본격화되면서 관련주 역시도 주가 향방이 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오늘 역시 해당 종목들 주가가 어떻게 보여질지 시초부터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과 수혜주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앞서 살펴본 조간 브리핑 중 전문가는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할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예멘 반군 공격, 수에즈 운하 아닌 희망봉으로 돌아 유럽 간다. 네, 오늘 헤드라인 함께 하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런 소식 속에서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특히 HMM 같은 경우에는 14% 넘게 올랐습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관련했을 때 해운주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 물론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해운주가 경기 침체로 좀 들어가게 되면서 해운주가 좀 정기적으로 좀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국면은 아니지만 좀 수에즈 운하 쪽을 돌아가게 되면서 관련했을 때 해상운임이 좀 뛸 수가 있다는 점, 그로 인해서 해운주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이 같은 이슈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한다. 관련 내용을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관련했을 때 이팔 전쟁 효과로 인해서 해상 물류대란 우려가 나와주고 있는데 하마스를 지지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대응을
명목으로 홍해에서 상업력 선박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팔 전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선박이 공격받은 사례가 최소 10척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했을 때 수에즈 운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사진을 한번 보면 기존에는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가지 않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존에는 파란색 선으로 지나갔다면 이제는 희망봉으로 우회를 해야 합니다. 빨간색 선으로 쭉 돌아서 가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겠죠. 기간 같은 경우는 실제로 7일에서 10일 정도 이상 더 소요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돈도 많이 들 것 같은데. 네, 돈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돌아가다 보니까 물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연이 될 가능성, 거기다가 더해서 유가도 원유도 굉장히 많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유가도 함께 뛸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그래프 표를 보더라도 시간적으로 봤을 때 경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관련했을 때 전쟁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전쟁에 대한 그 보험이라든지 이런 적도 좀 포함하게 된다면 관련했을 때 조금 더 부담이 가는 상황이 맞습니다. 특히 수에즈 운하 자체가 전 세계 화물선 물동량의 30%가 이동을 하고 있고 전 세계 교역 물량의 약 12%가 통과를 하는 핵심 관문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데 관련했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나오게 되면서 실제로 내 선박이 지나가는데 총을 쏘고 화재가 나고 그러면 피해 갈 수밖에 없죠. 무섭네요. 네, 거기서 이제 실제로 일부 선박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피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세계 주요 해운사 자체가 홍해 항해를 이용을 중단을 하겠다. 1위 해운사라고 할 수 있는 MSC, 2위 머스크, 3위 그리고 5위 해운사가 이용 중단 선언을 했고 HMM 같은 경우도 어제 이용 중단을 선언을 했는데 관련했을 때 HMM이 소속된 글로벌 3대 해운 동맹 관련했을 때 좀 여기는 지나가지 말라라고 하니까 그 결정이 따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해운업 자체가 세계 상위 10위 기업이 전 세계 교역량의 85%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관련 이슈가 조금씩 더 불거질 때마다 홍해를 이용하지 않는 선박들 자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어제도 보면 세계 2위 석유 기업도 홍해 이용을 중단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와 같은 내용들, 특히 홍해 운항을 중단을 하는 선사 자체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해상운임 자체가 조금 더 증가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기대를 하는 건 아니고 좀 전망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대를 한다는 건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인 측면이긴 합니다. 이런 점까지 좀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주요 해운사가 홍해 항해 이용 중단을 선언했고요. 여기에 수에즈 운하를 피해서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한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키워드, 해운주에 조금 더 초점 맞춰보면 좋을 것 같은데 희망봉 우회가 희망적일 수 있을까요? 네, 키워드 부탁드릴게요. 일단 해운주에게는 좀 희망적일 수가 있다. 단기적으로. 네, 단기적으로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해운주가 맞긴 한데 관련했을 때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게 된다면 기존에 해상운임 자체가 좀 낮아지면서 수혜를 많이 받았던 섹터, 그러니까 뭐 음식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타이어 섹터, 자동차 부품주,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3분기 실적을 좀 뜯어보게 됐을 때 3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던 타이어 섹터를 예를 들어보면 운임 지수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이익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관련했을 때 운임 지수 자체가 다시 한번 상승세로 꺾이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실적 같은 경우는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더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까지 조금 더 봤을 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관련했을 때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더해서 이 이슈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러니까 이 이슈가 지속성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단기간 내에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고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라든지 국가 간의 그 기싸움이라든지 1, 2년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계속 나왔던 내용입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고 아직까지 관련했을 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슈가 나올 가능성까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단기적으로 해운주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요인 자체가 파나마 운하도 있는데 기존에는 수에즈 운하에서만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파나마 운하 이야기를 할 겁니다. 파나마 운하가 세계 교역량의 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물을 가뭄으로 인해서 좀 그쪽을 향한 선박 자체를 좀 제한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관련했을 때 좀 제한에 대한 부분들 거기다가 더해서 시기적으로 연말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이라든지 연말 성수기 쇼핑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시기적인 특성에 따라서 물류에 대한 부분도 조금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들까지 좀 고려를 해본다면 단기적으로 해운주가 움직일 만한 요인들은 좀 강하게 남아있다라고 해서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틱 운임지수가 플러스권으로 전환되면서 내년 조선과 조선 기자재 업종에 대해서 주가를 좀 좋게 보는 증권사들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해운주의 조건은 좀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내보인 증권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호재가 들어온다면 해운주도 반드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될까요? 사실 관련 종목 했을 때 좀 해운주의 대표적인 쪽은 SCFI 지수와 BDI 지수 쪽에 좀 커플링이 많이 되는 HMM 혹은 페노션 이런 쪽이 있는데 관련했을 때 해운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연동이 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해운주를 장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 우선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2021년, 2022년 해운주가 굉장히 큰 호황이었어요.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까 물동량 자체가 굉장히 늘어났고 그거에 따라서 지수 자체가 SCFI 지수 같은 경우는 5,000 뚫었습니다. 앞으로 나올 호재를 굉장히 크게 땡겨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거에 반해서 지금 현재 지수 같은 경우는 1,000을 조금 넘은 수준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0 뚫었는데 지금은 1,000. 물론 바닥권에서 꿈틀꿈틀 올라오고 아랫바닥권 그러니까 800선과 1,000 박스권 라인대를 탈출하긴 했어도 1년 차트, 2년 차트, 3년 차트 좀 이렇게 크게 늘려서 봤을 때 이 지수는 굉장히 바닥권에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기저효과로 인해서 해운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보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맞습니다. 하지만 관련했을 때 단기적인 이슈가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봤을 땐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BDI 지수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BDI 지수 같은 경우도 좀 지난 11월 쪽에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특히 BDI 지수가 벌크선이다 보니까 중국 경기가 굉장히 큰 연동성이 깊어요. 실제로 뭐 철강석이라든지 조금씩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고 관련했을 때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지는 현재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기 침체에 대한 국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중국 경기가 바닥권 라인대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더 이상 더 나빠질 수 있는 구간은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BDI 지수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SCFI의
HMM보다는 BDI의 페노션을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HMM에 관련했을 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어제 이슈가 나왔습니다. 앞서 이야기도 굉장히 잘해주셨다시피 HMM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에 할인그룹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HMM의 악재이긴 합니다. 그 이유가 HM 같은 경우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자산 가치가 26조이고 그중에서 현금 자산이 약 13조입니다. 할인그룹이 인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새우가 고래를 먹은 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관련했을 때 HMM 자체가 현금이 굉장히 많다는 장점이 오히려 도구로 될 수가 있다는 점은 할인그룹이 현금이 많진 않아요. 현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중간에 사모펀드 껴서 들어왔는데 사실 사모펀드의 특성상 단기적으로 내가 먹을 수 있는 돈을 좀 부풀리기를 해서 그리고 그 수익을 얻어서 엑시트를 합니다. HMM 기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모펀드가 언제 엑시트를 할지 모르는 거죠. 실제로 HMM이 가지고 있는 이 현금을 들고 좀 엑시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HMM이 어제 시간 외에서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할인 자체가 좀 무리한 요구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저희 그 파트너스의 지분 5년 보유 조건을 예외를 해달라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관련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HMM 같은 경우는 조금 단기적으로 악재가 껴있다는 점을 봐서 HMM 같은 경우에 현재 해운주 투자를 하실 때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오히려 관련했을 때 관련 이슈로 인해서 좀 단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할인 지주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할인 지주도 시간 외에서 상승하긴 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할인 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페노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일단 뉴스로는 이제 HMM과 페노션 간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관련했을 때 시너지가 얼마 나올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하긴 하지만 어쨌든 페노션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BDI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살짝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해운주에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STX 그린로직스라든지 혹은 흥하해운 혹은 대한해운 쪽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STX 그린로직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다만 어제의 주가에 따르면 그렇게까지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적습니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음봉 그리면서 약간의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음봉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감안해볼 여지가 있지만 유동성이 적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추가적으로 변동성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흥하해운이 아닐까. 그로 인해서 조금 중기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페노션, 단기적으로는 STX 그린로직스라든지 혹은 흥하해운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해운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단기적으로는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 HMM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 외에서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가 역시 시초부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포인트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화요일 아침 8시 반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매일같이 두 종목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하나 마이크론이고요. 펀더멘탈 두산 밥켓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들어갑니다.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 금방 이제 아실 텐데 이 녹색 선으로 제가 표시를 해 왔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나 싶더니 다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은 HBM 직접적인 관련주는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HBM이나 이런 얘기 나올 때 아니면 DDR5 이런 얘기 나올 때 계속 관련주로 이렇게 뜹니다. 그 이유는 이 회사가 오사트라고 해가지고 외주 물량, 테스트나 이런 거를 다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메모리 업체들은 금년에 캐펙스, 그러니까 자본 지출을 많이 하지 않고 좀 오히려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HBM 쪽으로 계속 투자는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DDR4나 DDR5 이쪽은 지출을 많이 줄여놓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줄여놓고 HBM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앞으로 DDR5나 이런 쪽이 이제 수요가 좋아지고 생산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 후공정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외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외주를 바로 이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받게 되는 거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브라질에서는 뭐 적자가 나는 법인이 있기는 합니다만 주로 이 베트남에서 지금 1공장을 풀로 가동을 했고 2공장도 이제 가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베트남 쪽에서 벌써 실적이 거의 더블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이 실적을 보일 거다. 그러니까 주가가 뭔가 좀 가동률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하나마이크론 주가가 들썩들썩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고개를 드는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베스터 증권입니다. 이베스터 증권에서는 여전히 베트남의 이쪽 비나 이거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DDR5 수주하고 이 공장이 가동돼서 전체적으로 잘 돌아갈 거다. 그러면 내년에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24년부터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메모리 쪽도 가동률이 올라갈 거다. 메모리 쪽이 가동이 올라간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주 물량이 많아질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 별도 기준으로 이 회사는 또 삼성전자 AP 이쪽도 하거든요. 그러면 요것도 패키징 관련해 가지고도 좀 매출이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기본적으로 사이클은 지금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목표 주가를 최근에 상향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입니다. 이쪽은 후공정 캐파 전환의 낙수 효과, 물이 넘친다는 거죠. 자기들이 다 처리를 못하니까 밖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낙수 효과를 기대를 하면서 24년 영업이익률 마진 개선폭이 5.7%포인트나 개선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목표 주가는 36,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 보시면 쭉 이렇게 밀려 내려왔댔죠. 그래서 크게 재미가 없는 이런 국면이다가 어제 마침내 반등을 강하게 했습니다. 어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고요. 어제 누가 샀나 이렇게 봤더니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개인들이 물량을 뺏긴 셈이 됐죠. 어쨌든 좀 주시해야 될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반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율 상당히 높죠. 2.9%. 저희가 항상 말씀드릴 때 평균이 0.4%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7배 정도 높은 이런 현상이고 최근에도 이렇게 뭐 시장 조성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공매도가 계속적으로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거의 130만 주, 140만 주 육박하는 이런 공매 잔고가 있는데 앞으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어떨까요? 쭉 내려올 수 있습니다. 다른 주식들 제가 계속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공매 잔고 말씀드릴 때 차트들이 어땠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하나마이크론 같은 느낌이 아니고 전체 이렇게 내려갔죠. 내려가는 모양인데 하나마이크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올라가면 공매, 환매수가 숏커버가 들어올 거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역사적 밸류밴드로 봤을 때는 상단에 와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부분에 와 있죠. 그러나 이제 사이클이 지금 돌고 있다. 주가가 좀 먼저 간 면이 있습니다만은 사이클이 돌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처리를 안 하셔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포워드 PER 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12.2배입니다.
다른 후공정 업체보다 상당히 싸죠. 그러니까 꼭 뭘 하나 넣어야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좀 싼 업체 하나마이크론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 주가 대비 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16% 정도 남아있다고 보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주식으로 하나마이크론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펀더멘탈로 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두산 밥캣입니다.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가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시죠. 캐터필러 이렇게 제가 빨간 점선을 표시를 했었는데 금리가 높을 때는 주가가 이러다가 쭉 내려왔었죠. 최근에 금리가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투자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용, 비주거용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캐터필러가 그 영향 때문인지 최근에 고개를 좀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지금 이제 3%, 3.9%대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한 달 반 만에 1%포인트 정도가 확 떨어졌어요. 근데 이것만 떨어졌을까요? 30년 미국 모기지 금리도 0.9%포인트 확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죠? 주택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뭐 6점 몇 %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은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모기지 금리가 떨어진 거예요. 주가는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캐터필러가 주가가 올라가는데 같이 그 미국에서 같이 매출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죠? 바로 두산밥캣입니다. 그래서 제가 캐터필러의 반등과 두산밥캣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더라. 그래서 이 점을 좀 착안해서 제가 오늘 골라와 봤습니다. DS투자증권입니다.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습니다. 3분기 실적 생각보다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24년은 EPS가 전년 대비 한 15% 좀 내려갈 겁니다. 23년이 기고효과, 그러니까 베이스 이펙트가 상당히 높은 거죠.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근데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그런 거 정상화를 생각해도 지금은 주가는 저평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DS투자증권은 지금 저평가 상태니까 좀 싸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키움증권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평가 구간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북미 건설 시장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모기지 금리가 내려오고 있고 계속적으로 뭐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미국의 리쇼어링 그러니까 미국으로 공장들을 계속 이렇게 짓게 다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설비 투자 수요도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인원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인플레이션도 잘 안 내려오는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건설 기계 시장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익성 24년에 좀 내려갑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화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정상화가 되는 거지 완전히 피크아웃 해가지고 아주 악화되는 이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수익성을 감안하더라도 저평가 국면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 쭉 내려와서 관심들이 없었죠. 그런데 주가가 탁 뜬 거는 바로 캐터필러 주가의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기관이 사흘째 지금 사고 있어요. 기관이 왜 이렇게 사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붙었죠. 기관이 사면서 고개를 조금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주식을 제가 펀더멘탈을 왜 가져왔을까요? 싸기 때문입니다. 자, 공매장고율 0.002%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공매장고 없습니다. 지금부터 만약에 외국인들이 사들어온다? 그러면 진성으로 사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밸류 밴드로 봤을 때 중앙 정도 와 있네요. 그러니까 뭐 조금 싸지도 높지도 않은 이런 밸류 밴드지만 높을 때는 여기까지도 갔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상인 상태는 아니다라고 봐도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좀 있죠. 자, 포워드 PER 보겠습니다. 5.9배. 다른 건설기계 회사들보다는 조금은 높습니다만은 우리 시장 평균 얼마입니까? 10배 정도 됩니다. 5.9배는 상당히 싼 수준이 맞습니다. 자, 목표 주가 대비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대비 두산 밥캣 41% 정도 남았네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41%, 51%, 54%, 56%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만 사실은 한 30%, 25% 정도는 좀 잘라내고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빨리 이렇게 적응을 잘 안 하고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를 다 믿지는 마시고 그래도 한 25% 한다고 뺀다고 쳐도 여기서부터 한 15%, 20%는 올라갈 여지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어떻게 지금 저평가 상태인 게 좀 마음에 드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하나마이크론, 펀더멘탈, 두산밥캣 이렇게 두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피벗 기대감 속에 뉴욕 3대 지수 일제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일면 예멘 반군 공격, 수에즈 운하 아닌 희망봉으로 돌아 유럽 간다. 단기적으로 해운주 공략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후공정 외주 물량 증가로 낙수 효과 기대합니다. 하나 마이크론 그리고 캐터필러 반등의 수혜도 역시 기대감으로 몰려들고 있는 두산 밥캠 역시 꼽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